미래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정입니다. 아니, 인사 약간 랩한 것 같지 않아요? 다들 왜 이렇게 빨리 했지? 아니 이게 너무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그쵸? 착착 붙어가지고 이거를 의식하고 말하면 꼬여요. 이제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더니만 이제는 그냥 아주 당당하게 아니 지금 그 차기 빼신 거 맞죠? 네, 차기를 뺐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 에피에 모신 분이 저보다 더 셀럽이셔가지고 제가 좀 차기를 빼고 민망했는데요. 사실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게 저희 지난번 두 번의 에피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학교에서의 스마트 교육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번에 조기성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봤었는데요. 지영님은 저희 같이 있었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녹음본으로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베스트 모먼트 하나씩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그 되게 조기성 선생님 말씀 되게 많이 들었는데 되게 그 저희 자리에서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너무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좋았고 그분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 스마트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이 느껴져서 좋았고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포인트는 본인들의 학생들에게는 세계 시민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스마트 교육을 처음에 추진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받으셨던 많은 의혹들을 여기서 해소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뭐 많은 기업에서 스폰을 받거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와전돼서 들렸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것도 팩트 체크도 하고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조기성 선생님이 진짜로 지금은 막 스마트 교육 뭐 이런 뭐 테크 쪽 이런 막 에듀테크 막 이런 게 워낙에 붐이고 막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진짜. 압니다. 네네. 네, 근데 그때부터 이거를 진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셨던 선생님이잖아요. 정말 진득하게 굴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일단 실제 진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학교 현장의 이야기가 단순한 그냥 평범한 학교 현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 조기성 선생님의 학교는 되게 특별한 학교잖아요. 그또 특별한 선생님이 계신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막 견학도 많이 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마트 교실들을 뭐 촬영해 가거나 뭐 이렇게 보러 가거나 아이들 막 수업하는 광경 뒤에서 막 관찰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중심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흥미진진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너무 약간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서 일단 그런 흐름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이 스마트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이것을 이런 영역을 넓히는데 기여를 하셨는지 근데 그런 흐름에서 결국에 마지막은 아까 세계시민교육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로 나갔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테크놀로지와 학습 무엇이 어떻게 강조되어 가고 있는가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이 그 흐름을 통해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간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기억에 남음인데요. 되게 크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꺾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영상은 못 봤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방석 깔고 싶었는데 방석이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방송 생겼어야죠. 지영님이랑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 보일 것 같기는 하네요. 제가 중간에 앉을 걸 그랬나? 조금 완충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목 아팠던 기억이 기억에 남는다. 재밌네요. 아니 사실 조기성 선생님이 방송 그
주요 방송들은 다 출연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방송 3사와 EBS.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런 뉴 미디어는 처음이시라 서로 많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현장의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으니까 조금 더 거시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저희 생각도 나눠보고 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실천 그 배경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교육 정보화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그 교육 정보화의 시작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 이런 것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저랑 현진님이랑 고생했어요. 사실 성혜님께서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는 그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에 지난 그 관련된 법령들을 좀 그 약간 정리를 하면서 내가 법대를 갈 걸 그랬다. 그때 진로 고민 잠깐 네. 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로스쿨을 가야 되나 고민을 자꾸 했었다는. 네,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 진짜 제가 제 인생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제일 고난의 행군이었던 프로젝트. 가장 범위도 방대했을 거고 참여된 인원도 많았을 거고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했고 네,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이 캐리스라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정보화의 어떤 그 추진했던 다양한 그 현상들을 총망라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1996년부터 그때 기준으로는 2016년까지의 몇십 년에 걸친 역사를 총망라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산출물이 한 2-3천 페이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올려주셔가지고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리고 그 2-3천 페이지가 있는 걸 똑같이 영문으로도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집필진이 10명 가까이 됐었고 검토진도 한 10명 가까이 됐었고 영문 번역하는 팀도 또 그 정도 규모가 있었고 외국인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 프로젝트에 관리를 했었거든요. 박사과정 시절에. 그래서 정말 애증과 눈물과 그런 거가 다 담겨있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그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챕터를 현지님이 맡아서 써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막 박사를 졸업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박사를 빨리 졸업하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저거를 내가 했을 텐데. 저 PM을 내가 했을 텐데. 마음의 소리. 그걸 2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깔끔한 법령만 하고 끝을 냈죠. 그래서 애증의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걸 하면서 좀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6년부터 이제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되는데 그 교육 정보화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1996년부터 2000년에 해당하는 단계고 2단계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4단계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단계가 2014에서 2018년도까지 해서 막 끝났고요. 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끝났고 그리고 이제 6단계가 지금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기성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사실 이 교육 정보화 기본 계획 안에서 4단계 때 나왔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당시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발이나 적용 같은 거, 온라인 수업이나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제한이 되고 방향성이 제시가 됐었죠. 지금 이렇게 산수를 잘하시는 분들은 딱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기본 계획이 5개년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그 5개년마다 그
계획을 설정하고 이제 단계별로 추진 그 시점을 정하고 이제 과업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 캐리스라는 기간이 대단한 기간이다. 어떻게 5년 후를 예측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갔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저희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스마트 교육이나 이제 교육 정보화로 선도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 우리나라의 그런 아웃풋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는 생각으로 되게 뿌듯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부터 이제 2019년도부터 2023년 그 정보화 방향을 보면서 앞으로는 3년 후도 예측하기 힘든데 이 5년을 잡느라 얼마나 위에서 수고가 많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교육 정보화가 이제 2019년도는 이제 거의 초기 세팅이라면 이제 2020년도부터 거기서 정했던 과업들을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실제 뭐 그 개발 업체들을 선정하고 이런 단계들이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이 교육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나이스 시스템도 재정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과업들이 있는데 나이스 시스템이 뭔가요? 나이스 시스템은 아마 이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자신의 학생 기록부들이 어떻게 기록이 남는지 다 그 나이스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학습 기록이 남고 이제 교사가 이제 평가하는 기록들이 다 남고 그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다시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된 이제 시스템을 의미를 하고 이 시스템은 이제 차세대 시스템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3건 정도 올해 추진을 한다고 하고 예산이 980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실제로 조기성 선생님도 그렇고 이 분야에 되게 선도적으로 막 발벗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선생님들은 계속 부족하다. 이거 시스템 이래가지고 스마트 교육 못한다. 와이파이 제발 좀 그 조기성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빠르게 좀 기가로 좀 깔아달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비도 투입이 되지만 이제 사기업에서 많은 지원이 된다고 올해부터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대한민국이 또 이제 그 제도약하는 시점으로 근데 실제로 진짜 사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해외 시장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사실 이런 교육 그 에듀테크 분야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기업들이 여기에 이렇게 막 크게 이런 공교육의 변화나 이런 데 투자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여기서 갑자기 억울한 거 하나 말하고 싶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스마트 교육이나 에듀테크가 되게 많이 문을 열었다고는 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열려 있다라고 하고 뭐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되게 공격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분별한 뭐 스마트 교육의 도입, 무분별하게 아이들한테 무조건 디지털 기기 갖다 주는 게 좋은 건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이것저것 테크 막 이렇게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교과 과정을 그냥 다 채워버리는 게 과연 옳은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사람들이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최근에도 제가 여기 오는 길에 핀란드 핀란드에서도 학부모들과 교육청에서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에 대한 반란과 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막 이런 기사를 누가 공유해가지고 제가 보면서 억울하네. 댓글을 제가 달 뻔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지금 캐리스에서
그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 정보화의 대부분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스마트 패드로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돈을 많이 써 이거보다는 기존의 이제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을 이제 바꾸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사의 행정 편의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구축하는데 좀 더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은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에듀테크라는 그런 그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지점이 그게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가 아닌데 자꾸 그거를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니까 그 제가 댓글을 달았다 지웠어요. 정말 이런 거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사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시즌 1의 제일 첫 에피로 그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최근에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플랫폼이나 디지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저보고 한마디예요. 아이 공학 전공이시니까 잘 아시죠? 저 그런 거 전공한 거 아닌데요? 그런 억울함. 네. 그래서 참 그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교육공학이라는 용어가 뭐 정말 우리 생각이랑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사 보니까 실제 진짜 기사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낸 사람도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없이 이렇게 낸 거죠. 그래서 제가 ACT 정의 찾아가지고 밑에 달아줄 뻔했어요. 조기 선생님도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왜 테크놀로지 돈 들어간다, 돈 들어가는 사업 비판한다 이런 맞아. 흐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조기성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눠본 부분이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산업계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 뭐 김은우님이랑은 또 주로 산업계 이야기를 좀 들어봤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학교 선생님 공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얘기를 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공교육에서의 에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기성 선생님이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이 공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상충되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는 것 선생님들 같더라고요. 사이에서도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례라고 생각한 게 제 친척 동생이 호주에서 화학 교사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이제 교사가 돼서 이제 되게 큰 고민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여러 가지 뭐 테크놀로지 활용하고 이런 것도 배워와서 애들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데 거기에 계신 기존에 계신 교사분들은 젊은 애가 와서 새로운 거 하니까 뭐 저렇게 약간 우리 좀 안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나대냐 약간 이렇게 보시는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똑같네 한국이랑. 똑같죠. 근데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과목을 이제 중등으로 넘어가서 이제 과목을 맡은 선생님들은 내가 이 과목을 진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르칠까를 막 고민해서 막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막 적용을 하면 그 과목의 선생님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이 그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 저쪽 반은 저쪽 반 저 선생님은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다는데 왜 우리는 맨날 교과서만 해요? 막 이렇게 한대요. 이제 그러면 이제 미운털이 팍 박혀가지고 지금 그 학생인 줄. 그러니까 내려온 줄 알았어. 근데 또 반면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도 꿋꿋하게 가시는 조기성 선생님 외에 많은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관련해서 그 에피소드에서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미처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식사 자리에서 제가 사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 내부의 저항 어떻게 하는가. 그게 뭐였냐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게 다른 교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이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촉발제가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 조기성 선생님 사례는 그냥 열심히 그런 것들을 막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하는 선생님의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으신 단계여서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지? 학교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게 자랑 같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가 썩 먹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같이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뭐 선배들, 동료들, 친구들, 친구는 아니지. 찾아가서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소통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부적인 혁신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결국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야 되잖아요. 혼자 가기 되게 어려운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생님들 간의 네트워크와 어떤 비전을 공유하는 거 사실 그런 부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탑다운만으로는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연대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 되게 효과적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학회를 그렇게 맞아요.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의 그 에듀테크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사 제목은 국내 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걸림돌 3가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아까 호주도 똑같다라고 하셨던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 이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프라 보안 지침 이제야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학교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됨에 따라서 보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어떤 뭐 카페에서 와이파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뭐 랜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뭐 단말기가 확산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막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기성 선생님이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셨던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는 그 민간 교육 기업들을 업체라고 하는 두 글자로 그냥 퉁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이건 또 다른 제가 분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민간 사기업은 그거 업체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아직도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사에서도 학교 공교육 현장 안에 민간 기업의 참여 기회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 공교육에 진출하면 그렇게 박수를 쳐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사기업이 어디 뭐 유럽의 어느 공교육과 아주 뭐 계약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전부 다 로봇 교육을 뭐 보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막 기사 나오고 막 상 주고 막 이러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업체를 그 업체 하나 선정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이제 학부모들의 그 민원이 굉장히 그 폭발적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거는 그 선생님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변화가 있는 부분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은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이 되진 않지만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 윈도우가 그 서비스 윈도우 7이 이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꿔야 되는 시점에 이제 정부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되게 옛날부터 그걸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그거를 막 오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계속 나름대로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다. 외부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또 이렇게 높이 사줄만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스마트 교육하면 사실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교육하면 그냥 테크놀로지나 뭐 여러 가지 스마트 환경이 잘 구축돼가지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막 우리가 그동안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굉장히 벌어지는 곳
그거 이상으로 사실은 거기서 그냥 물리적으로 탐색하는 거, 뭐 프로젝트 기반 학습, 아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뭐 면대면으로도 상호작용하고 온라인에서도 잘 상호작용하는 법.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실제 어떤 환경, 실제 환경과 그리고 온라인이나 이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어우러져서 사회를 구성해 나가고 거기서 어떤 디지털 도구들이 나의 학습을 더 촉진하는 도구로서 더 잘 지원해주고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지원 도구로서 활용되는 학습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정말 무분별하게 그냥 막 테크놀로지를 그냥 덕지덕지 발라놓은 수업 표현이 너무 공감되네. 이해가 가거나 그런 식으로 교육이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은. 실제로 그 캐리스나 이런 데서 연구하는 것들 보면 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더 촉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디지털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을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지금 느리다는 이유로 많은 좀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예 도입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지탄을 받기도 해서 사실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 실제로 캐리스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쪽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만나보시면 되게 힘들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막 양쪽에서 막 그러니까 좀 그런 이해가 우리가 다 같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하나를 좀 문제를 꼽자면 스마트 교육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기사와 항상 같이 나오는 이미지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패드를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조기성 정 선생님 선생님이 클래스에서 찍은 사진. 10년 전에 찍은 거. 그러니까 자꾸 그 스마트 교육에 대한 약간 비전과 이미지를 거의 뭐 애들이 그 HMD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 패드를 보고 있거나 이걸로 그냥 일반화시켜버리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자꾸 편견과 오해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스마트 교육의 미래는 더 아이들이 협력적이고 더 뭔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으로 이미지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너무 패드에 갇혀있는 느낌만 자꾸 주니까 조금 자꾸 그런 부작용을 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사소통이 오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최근에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활동 중심 수업을 이제 강조한다고 해서 활동 중심 수업만으로 100% 채워야 된다라고 오해가 또 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또 저희가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주 또 큰 이슈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교육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교실로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답이고 누구나 다 그 모든 과목에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연구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지만 아직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사실 또 계시기 때문에 아까 지은님도 그래서 더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테크가 아니라 학습이라고 하는 거에 그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것을 왜 하는가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학습의 관점에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가 이런 어떤 방향성이나 논의로 가야 되지 단순히 새로운 테크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써보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런 접근을 많이 해왔는데 결국은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별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한번 마지막으로 더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스마트 교육에 대한 이 책을 얼마 전에 되게 두꺼운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한 챕터 제목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육용 뭐 앱 어떻게 뭐 선택해야 하는가 뭐 이런 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첫 번째가 학습 목표가 무엇인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자칫 놓치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의 결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 뭐 스마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그 에듀테크 산업 이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저희 회사가 그런 쪽으로 또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쪽에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이 에듀테크를 적용을 안 하는데 해외를 가서 우리가 이 상품을 팔 수 있겠느냐, 거기서 물어본대요. 그래서 너네 나라에서 이거 쓰고 있어? 너네 나라 학교에서 쓰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리는 안 쓰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걸 왜 써야 되지? 너네 나라에서도 안 쓰는데 우리가 이걸 왜 사줘야 되지? 별론가 보네? 이런 오해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냥 교육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되게 써보면서 좋은 것들을 찾아가고 더 좋은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되게 피드백이 활발한 문화가 형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조기성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듀테크에서 어떤 업체에서 업체라는 뉘앙스가 아까 좀 되게 부정적으로 기업에서, 얘기했는데 에듀테크 기업에서 에듀테크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주체들이 결국 학교 현장, 수업의 장면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깊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밀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정보가 공유가 되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좀 활발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분들을 너무 또 색안경 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 하트 미인.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